문자 받으셨죠? 예. 118페이지 보십시오. 자, 먼저 제1편 민법 총칙에 서론에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민법의 개념은 앞 시간에 가볍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오른쪽 민법의 체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 120페이지요. 자, 권리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 권리의 종류는 시험과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내용이 아니고, 권리 취득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입니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 거기에 제 첫째 박스를 보시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본격적인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머리가 찌근찌근하실 거예요. 그런데 민법을 풀어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셔야만 한다. 다행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자세히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기는 쉬운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고, 법률 요건이라는 게 있고, 법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법률은 공통점이고, 사실, 요건, 효과, 이게 차이점이 될 것인데,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1월부터 강조할 것이고, 한 번쯤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철학의 변증법적 이물론을 법학에 도입한 이론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하기에는 아주 어려워요. 정반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시험에는 다행히 자세히 묻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효과와 같은 말이 권리 변동입니다. 법률 효과란 말하고 권리 변동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를 먼저 기억하고, 그럼 권리가 변동된다는 말은 세 가지를 합쳐서 권리 변동이라 말합니다.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통칭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말한다. 권리의 발생은 우리한테 권리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 우리 입장에서는 권리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발생은 달리 무엇이라 말합니다? 취득이라고 말한다. 변경은 그대로 변경이에요. 권리의 소멸이란 말은 권리가 사라졌다는 말인데,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다가 그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권리 주체인 우리 입장에서는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있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소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은 달리 권리의 취득이라 말하고, 권리의 소멸은 달리 권리의 상실이라고도 말한다. 권리가 생겼다가 권리가 변경됐다가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다 합쳐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말한다. 그럼 권리의 변동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얻을 덕자, 잃을 실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권리의 덕실 변경이라고. 되겠습니까?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상실되고 권리가 변경되는 것이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은 달리 무엇이라고도 말한다? 권리의 덕실 변경이에요. 그럼 왜 이런 권리 변동이란 결과가 발생했는가? 법률 요건 때문에 권리 변동이란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법률 요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결과, 즉 권리 변동이란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말한다. 법률 요건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권리 변동이란 결과를 효과, 법률 효과라고 말한다. 한번 들어보는 파트라 그랬어요. 시험장에 가시기 전까지도 자세히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전제하여 말씀드렸듯이 시험 지문에 등장하는 여기에 관계된 내용은 어렵지 않다. 시험에는 무조건 맞힐 수 있다. 다만 논리구조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파트다. 도입부가 너무 어려운 부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죄송스러워요. 제가 민법을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럼 법률 효과라는 결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말하는데,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행위란 것이 있고 법률행위 이외의 것, 법률의 규정이 있다. 전제하여 말씀드리기를 민법 총칙은 10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10문제가량을 출제하라?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첫째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매매 계약 등을 말해요. 그리고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속 등을 말한다. 그 말은 예를 든다면 자, 매매 계약,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란 법률행위 하고 있어요. 갑이 파는 자, 매도인, 을이 사는 자,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지금 제가 취득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대금과 재산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다?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란
법률 요건 중 제가 원인 법률 행위를 예를 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이란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매도인은 대금을 취득하고 매수인은 재산권을 취득한 것이다. 이런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법률 행위라면 매도인은 대금, 매수인은 재산권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란 개념 암기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이 법률 효과란 결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무엇이라 말한다? 법률 행위. 개념은 가볍게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효과 아닙니다.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말해. 법률 효과는 결과를 말한다. 매매 계약이란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매도인도 매수인도 이런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지금 권리의 변동 중에 권리 취득을 예를 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란 결과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그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원인을 무엇이라 말한다? 법률 행위요. 지금 법률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한번 들어주세요. 해야만 돼. 도입부가 어렵다. 그래서 이론 강의할 때에는 민법 첫째 시간은 매주 합니다. 항상 똑같은 내용은 하지 않지만 약간씩 살을 붙여서 5, 6월까지 종결을 시킬 내용이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됩니다 하는 지문을 5개를 강조할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지문의 OX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럼 법률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 상속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이 갑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위시험법이 아니고 가족법 중에 상속법에는 상속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상속인이 갑다시가 하나가 있다면 돌아가신 분을 무엇이라 말하고? 피상속인이요. 그리고 갑다시를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하고 상속 개시일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에요. 민법의 상속법, 상속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하고
상속 개시일은 같은 날입니다. 비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비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전부 누구에게 성계된다고?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성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를 예를 들 것인데 자, 예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매수인을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매수인이 재산권,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라면 매매란 원인 하나 때문에 권리 하나를 취득한 것이 무슨 성계고? 특정 성계예요. 딱 정해진 원인 하나 때문에 딱 정해진 권리 하나를 취득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특정 성계예요. 그럼 특정 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고? 매매고. 특정 성계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구다? 매수인이다. 포괄 성계는 상속이란 원인 하나 때문에 비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취득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포괄 성계. 가령 예를 든다면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분이 부동산을 두 개 소유하고 있어. 그럼 상속인이 소유권, 재산권을 둘 이상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개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면 포괄성계라 말한다. 상속이란 원인 하나 때문에 비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다 취득, 성계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포괄성계. 그럼 포괄성계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고? 상속이고. 포괄성계인의 대표적인 자는 누구다? 상속인이다. 이런 용어들을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나온 김에 설명드린 것이고, 그럼 상속인이란 갑다시가 이런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상속이 원인이라면 이 상속인이 원했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했다. 원한 건 아니라고요. 무엇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결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그 법률 효과는 무엇이라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에요. 다시 한번 법률 효과란 결과, 즉 권리 변동이란 결과, 즉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되게 된 그런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법률 행위도 있고 법률 규정도 있다. 법률 행위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된 것이지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된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말이에요. 한번 들어본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법률 사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법률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그 재료란 말을 원인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원인자라 말합니다. 근데 원인자는 우리 시험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요소라고 말합니다. 원인자하고 요소란 말은 같은 말인데
원인자란 용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쓰지 않습니다. 요소라고 말한다고. 법률 요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 요소를 무엇이라 말한다? 법률 사실이요. 그럼 이 법률 사실 요소는 아주 복잡하고 다단해요. 나중에 빠르면 1, 2월, 늦으면 한 3, 4월쯤에 법률 사실을 한 번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통 3월 첫째 주쯤에 설명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 번 듣고만 말지 집에 가서 연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작은 박스로 거의 한 장 정도 나와 있어. 걸도 깨알같이. 왜? 10년에 한 번쯤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피상적으로 10년에 한 번쯤이라는 이야기는 꼭 10년이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10년에 한 번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들어보는 것이지 집에 가서 연구 안 하시는 파트예요. 예.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한 번만 해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과거에 몇 차례 출제됐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하면 돼요. 그때 법률 사실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표시라는 게 있다. 그럼 법률 사실 요소는 아주 많지만 그 중에 무엇이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가 아닌 것도 있어요. 예. 그럼 의사표시 한번 해보자. 왜 의사표시를 하는가 하면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이거 의사표시 보고 모르는 분 아무도 없지. 직역하면 의사 생각이에요. 표시 외부로 나타냈다.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자를 아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해석일 것인데 그게 정확한 해석일 것인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은 어렵게 와닿는다고.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 것이 모두 의사표시는 아니다.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 것 중에 의사표시가 요소 법률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 생각이어야만 한다. 법률 효과란 결과, 권리 변동이란 결과를 발생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외부로 나타낸 것이 의사표시지,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내도 권리 변동이란 결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생각을 표시한 것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아이고 어려워요. 의사표시를 밥 먹듯이 할 거예요. 조금 이해를 해야만 해. 직역하면 의사, 사람의 생각이야. 표시 외부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 배우의 대사와 같은 것이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표시한 것은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농담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 하는 사람들은 머리 좋아야 돼. 남을 웃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도 해야 되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만 한다고. 연극 배우의 대사도 대사를 치기 위해서는 줄창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것도 사람의 생각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지만 권리 변동이란 결과, 법률 효과란 결과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 이런 건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결국 의사표시의 의사란 암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 중 일정한
법률 효과란 결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지라는 사람의 생각을 무엇이라 말한다? 의사라 말이야. 의사 표시의 의사예요. 표시는 외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타날 때에는 주로 말을 하거나 일정한 행동 등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표시는 큰 의미 없고 사람의 생각 중에 법률 효과란 결과를 발생시켜야지라는 생각이 무엇이다? 의사 표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법률 효과란 결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생각을 표시한 것은 의사 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를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럼 나중에 시험의 요소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시험에 물어본다면 이게 민법을 풀어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은 드리겠지만 시험에 직접 물어보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관계만 시험에 물어보지 다른 내용을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이 논리를 물권법으로 가면 권리를 물건으로 바꾸어 설명하고 권리 변동을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이라고 해요. 채권법으로 가면 채권 변동이라고 하거든. 이 논리를 계속 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뿐이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가볍게 들으시고 시험에 필요한 것은 의사표시와 무엇의 관계, 법률행위의 관계 이것만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쉽거든. 그대로 보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판서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연상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연상을 하면 좀 기억하기가 쉽거든. 자, 표를 보면 의사표시는 무엇이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무엇이고 법률 요건이고 두 가지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 다르다고. 하나는 요소고 하나는 무엇이고 원인이고 구별된다. 그런데 맞배기 하면 법률 요건 중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의사표시란 요소가 있어야만 해. 의사표시가 없이는 법률행위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구별이 돼. 됐습니까? 예, 그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고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행위 만들 수 없어요. 네. 예, 입문 과정에서는 그 점만 일단 하고 그 관계만 나중에 하면 되기 때문에 듣기에는 부담스럽더라도 민법을 풀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한번 자꾸 들어보셔야만 해요. 나중에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관계, 그 중에 시험 지문에 등장할 대여섯 개만 제가 강조하는 그것만 기억하면 이 부분을 출제하면 정답을 맞히기는 쉽다. 다만 논리 구조는 자세히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데 그냥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지 제가 설명하는 그대로 모두를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되겠죠? 예. 라는 걸 이해하시고 또한 나중에 권리의 덕실 변경, 권리 변동을 1월 달쯤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것도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시험 지문에 한 몇 년에 한 번씩 등장하지 모두를 자세히 분석할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교재도 취득 중에 원시 취득, 성계 취득만 가볍게 서술해 놓고 있지 앞에 넘어온 부분에 변경, 소멸에 대해서는 아예 서술도 안 해놨다. 취득만 가볍게 적어놨다.
빈출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단계에 따라서 강조하는 최소한만 기억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권리 변동이란 용어 정도만 기억을 좀 하자. 권리 변동이란 말과 법률 효과란 말은 같은 말이다. 권리 변동이란 변경보다는 변동이 포괄적이에요. 변동 속에 변경이 있을 뿐이지 변동하고 변경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변동 속에는 변경뿐만 아니라 취득과 상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이 권리 변동이란 말이 물권법으로 가면 물권 변동으로 옵니다. 그럼 권리 변동이 포괄적인 용어고 그 속에는 재산권만 예를 들면 물권 변동도 있고 채권 변동도 있다.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를 가볍게 좀 보시고 뒤로 넘기시면 다시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의 개념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예, 124페이지 이번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지금부터 법률행위 요건을 이해하도록 하자. 자,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고 그리고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성립 요건 이후의 문제예요. 이 말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 따지는 게 무엇이지 효력 요건이지,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 요건 다음에 따지는 문제가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은 달리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도 말하고 달리 유효 요건이라고도 말해요. 법률행위가 성립한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져 효력 요건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이슬 유자의 효력 효자, 효력이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무효는 없을 무자, 효력 효자, 효력이 없다. 취소는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떤 경우에 효력 요건을 험결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입법 정책의 문제지 망고불변의 진리는 없어요. 그 나라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 때 법률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라는 걸 정할 때에는 법을 만들 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지 진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국 입법례를 보면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법률 행위를 어떤 나라는 무효, 어떤 나라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배울 맛을 보면 과거의 우리나라 구민법은 옛구자예요. 오래전의 민법은 나중에 배울 다음 주에 배울 차구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구민법이란 말이 의용민법을 말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대민법이 없습니다. 건대민법이 태동되기 전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외놈들이 자기 나라 법률을 들고 들어와서 식민지 치하에 통치를 그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가족법은 우리나라 고유법을 약간 가미했지만 재산법은 일본법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36년 동안 통치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해방이 되고도 법을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36년 동안 이등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학자를 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도 58년도에 만들었다고 현행민법을 10수년이 지난 다음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에요. 물론 여러 차례 개정은 했지만 그 당시에 58년 당시에 법을 만들 때쯤에 대통령이 이모시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전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라 생각했다. 방구를 끼도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조선 왕실이 사라진 이유가 그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설도 있어요. 재미없는 이야기 차지하고 지 맘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잘한 건 딱 2개 있답니다. 하야한 것 하고 누구는 못한 하야를 깨끗하게 한 거 하고 또 하나는 일제 36년 동안에 식민지 치하에 강점을 당한 그 괴로움 때문에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거길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엉터리라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치는 모르겠고 그 부분이 거기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현행민법을 만들 때 제발 일본이랑 달리 좀 만들라 하고 강요를 한 겁니다. 근데 달리 만들 능력이 있어야지.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은 일본법을 개수한 거예요.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했고 일본이 독일법을 개수했거든. 사실 법률 용어도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외놈들이 다 만든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적 한글화 작업을 한 것도 일본식 한자가 많았거든. 법률 용어도 거의 대부분 외놈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더 어렵지. 외놈들이 독일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걸 또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게 적절한 용어가 없을 때에는 피치 못해서 용어를 억지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자들이 전부 다 독일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독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럼 독일을 잘 아는 사람한테 1차 번역시켜 다시 그 사람이 법률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실제 독일어하고 안 맞는 용어가 많다고. 그런 용어들을 강조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쉽게 기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차지하고 그래서 현행민법은 1960년도에 시행된 그 민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뜯어 고쳐버렸다고. 몇 가지 그렇게 과거의 우리나라 민법하고 다른 부분을 억지로 그렇게 바꾸게 된 것도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입법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고 그럼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해보자. 결국 민법이 왜 필요한가 하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민법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법관이 그 법전을 보고 재판을 한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 자세한 논리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누구나 해본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한번 해보자. 가령 을이 주장을 해요. 나는 갑에게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몇 %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주장입니다. 이런 계약을 검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말합니다. 소비대차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대차가 빌려줄 때 빌려쓸 차예요. 빌려주고 빌려쓰는 법률관계를 무엇이라 말한다? 대차관계예요. 그 대차는 임대차도 있고 사용대차도 있고 소비대차도 있는데 그 중에 시험범위는 무엇만이다? 임대차만이다. 그렇죠? 돈 빌려주고 빌려쓰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들었다. 그럼 차후 을의 주장이 맞다면 이 1년이 도래하면 돈을 갚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을은 1억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고? 채권자. 갑은 1억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고? 채무자. 그럼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를 여기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고? 채권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다? 채무자다. 그럼 아까 했던 것마다 한번 볼게요.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하고 있어요. 파는 자 갑 매도인, 사는 자 을 매수인. 그 매매 계약이란 법률행위, 법률관계가 성립했다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 달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도 말해요. 이 권리관계는 의무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런 법률행위란 법률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성립하고, 자, 동그라미가 잘못됐네. 대금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고 매도인,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매수인. 대금에 대해서는 매도인 갑이 채권자예요. 매수인 을이 무엇이다? 채무자. 그럼 재산권 이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진 누가 채권자고 매수인, 의무를 부담하는 누가? 매도인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가 성립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 이자를 채권자라 했다가 저자를 채권자라 했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는가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그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를 무엇이라 말하고? 채권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무엇이라 말한다? 채무자. 그 중에 법률관계에서는 이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을이 이렇게 주장하고 소송을 시작합니다. 왜 소송을 시작하는가? 돈을 갚아야 될 시기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 하여, 제가 예를 드는 건 한쪽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국가구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소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를 제기한 자를 무엇이라 말하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무엇이라 말합니다? 피고라고 말해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면 판단을 한다고. 판단을. 첫째, 제가 하나의 계약을 예시했을 뿐입니다. 계약을 하기는 했는가? 이걸 먼저 판단해요. 간혹 이와 같은 계약을 한 적도 없는데도 계약했다고 주장하는 을 같은 자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습니까? 계약을 했는지를 먼저 따진다고. 이걸 따지는 게 무슨 요건이고? 성립 요건. 그럼 만약 계약했다면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이 무엇이다?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가? 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 가령 예를 든다면 계약은 체결했지만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어. 의사 무능력이란 이야기는 술이 만취가 됐거나 또는 약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거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의사 무능력적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효력 없다고. 또는 얘가 가죽은 상했지만 30대로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술 먹고 담배 먹고 가죽이 상해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거든.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 또는 피한정 흑인이나 피성년 흑인일 수도 있다고. 나중에 설명 드릴 것이고, 그럼 효력이 있는가를 따지는 게 무엇의 문제다? 효력요. 법원에서 이런 걸 따진다고. 소송이 제기가 되면 재판을 할 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법관이 먼저 따지는 게 무엇을 따지고? 성립요건. 다음에 따지는 게 무엇이다? 효력요건이다. 그럼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효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불성립의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불성립, 아니 불성. 법률행위 불성립의 문제지 효력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안 했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잠시 쉬다 계속할게요.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럼 칠판은 연결해야 되니까 지우지 마시고 그냥 쉬십시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